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월 11일 하야시 내각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요코타 메구미 씨와 재회를 다짐하는 동급생의 모임과 면담을 가지고 동급생의 모임에서 모은 합계 202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작년 10월 7일에 동급생의 모임의 주체로 니가타시에서 요코타 메구미 씨와의 재회를 다짐하는 자선 콘서트가 개최되었을 때 방문객이 작성한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면담에 참석하셨던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과 하야시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당시 가족과 니가타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씨는 중학교 1학년이었으며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구미 씨가 다니던 니가타 시내의 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뒤에 메구미 씨가 북조선에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2년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메구미 씨를 납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만 메구미 씨는 이미 사망했다며 북조선은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서 제시된 이와 같은 정보와 물적 증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일본 측에 전달된 뼈 일부에서 감정 결과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어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서류로 제시된 것의 표지에는 입퇴원 서류라는 글자가 수정되어 있는 등 조작한 흔적과 오류가 발견되는 등 북조선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몇 번이나 여기서 여러 총리 대신께 요청을 해왔습니다만 정말 수없이 많은 요청을 해왔습니다만 몇몇 피해자분들이 돌아오셨을 뿐 나머지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항상 제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상상하며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80대가 되고 나서 체력적으로 점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이지 건강할 때 어떻게든 만나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까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려 불쌍하고 왜 오랫동안 이렇게 구출 활동을 해야만 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더 진전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항상 왜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걸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부탁드려 온 분들이 저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사직을 하시면 절도해 버릴 정도로 놀랍니다. 이런 일이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되어 버릴까요? 혼잣말로 큰 소리로 떠들 정도로 슬픈 문제이고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해주셔야 이끌어 주실 부분은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정말 여러 나라들이 말없이 보고 있을 테니까 그냥 납치당한 저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정말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도 진전이 없는 것인지 진심을 다해 생각해 주시지 않으면 이대로는 못 죽지 않을까 하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부디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 억지로 끌려가서 다들 하고 싶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처지라면 과연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인내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정말 서중히 일본으로 귀국시키겠다는 것에 전진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요코타 사키에 씨의 이 발언을 들은 하야시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납치 문제는 일본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계속 말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임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납치 문제 담당 대신에 취임하기 이전에는 외무 대신의 입장에서 일해왔습니다만 납치 문제라는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 더욱 긴장해서 힘을 쓰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시카와 현 노토 반도가 진원지인 지진이 발생하여 니가타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와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자선 콘서트 사진전을 열어주시고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이 납치 문제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달해 주신 선문지와 서명에 담긴 여러분들의 심정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임해가겠습니다.
지난달에 메구미 씨의 납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부근을 계속 걸었는데 실은 제 고향과 매우 비슷해서 시모노세키라서 일본의 쪽을 돌게 됩니다만 그 근처는 정말 바다가 바로 옆에 있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주택가라서 바로 여기구나 라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의 집 근처에서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고령이 되어 가시는 가운데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그러한 점을 의식하면서 제대로 일에 임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제대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확실하게 이 일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TV와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에서 김주애라고 소개되고 있는 딸과 함께 북조선의 황해북도 광천 닭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닭고기와 달걀 생산량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 닭고기와 알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 일반인들은 좀처럼 먹기 어려운 고급 식품에 속합니다만 일본에서는 닭고기와 알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살 때에는 닭고기는 물을 많이 넣고 푹 삶아내 국물과 함께 먹는 보양식으로 먹는 것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기름으로 튀김한 닭고기를 먹고 그 맛에 푹 빠졌습니다. 일본에는 닭고기 요리가 무려 1000종류 이상이 있다고 하니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믿기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닭고기 총 생산량은 167만 9,807톤으로 같은 해 닭고기 수입량은 56만 5,031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인구의 1인당 1년에 소비하는 닭고기는 약 6.2kg으로 최근 일본인의 닭고기 소비량은 약간 감소 경향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달걀의 전국 생산량은 총 259만 6,725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는 연간 천문학적인 숫자의 달걀을 생산하고 220만 톤 남짓한 닭고기를 생산, 소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닭고기 이외에도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고기를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는 달걀이 귀했고 지금의 북조선과 같이 일반인들이 달걀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관동 지방에 오랜 역사를 가진 닭 공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1925년에 창업한 닭 공장의 창업주는 자신이 결핵에 걸려 영양 보충을 위해 닭 10마리를 키웠고 병을 회복한 후 이 영양이 풍부한 달걀을 언제나 누구라도 안심하여 먹을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근대적인 닭 사육 방법을 도입하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 출판하고 강연 등을 통하여 전국에 닭 사육을 넓혀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관동지방 9개 장소에 확대되고 150만 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닭 공장으로 성장하여 질 좋고 안전한 달걀 생산으로 해외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북조선의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하는 10,000마리의 사육 능력의 현대적인 닭 공장으로 자랑하는 닭 가공 설비를 사진으로 보았습니다만 제가 본 일본의 닭 공장의 최첨단 설비와는 비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북조선의 중부 지역에 있는 비교적 큰 규모라고 알려졌던 닭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저는 현대적인 닭 공장의 준공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정상적인 닭 공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닭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닭 사료와 전기 그리고 운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북조선의 닭 공장은 부지 면적이 크고 수백 명의 종업원이 닭 사료 생산을 위한 옥수수 생산을 하였지만 사료 부족으로 닭의 영양이 나빠져 폐사율이 높아 달걀 생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닭은 토끼나 양처럼 풀만 먹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전기가 없으면 닭 사육에 필요한 온도 보장과 가공 설비를 사용할 수 없고 생산된 닭고기를 냉장 또는 냉동을 할 수가 없어 결국은 부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신선한 달걀과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운송 수단과 도로와 철도가 제대로 정비되어야 합니다만 지금 북조선의 전력 생산 등으로는 북조선의 모든 이민들이 닭고기와 알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조선을 건국한 고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김정일 총비서 시대에도 전국에 대규모의 닭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알과 고기를 공급하겠다고 선전해 왔지만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 같이 인민들에게 달걀과 고기를 풍족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만 인프라 정비가 없는 웅대한 계획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00종류 이상이나 되는 일본의 닭고기 요리 가운데서 북조선의 조건에 맞는 요리를 선정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만 북조선의 모든 주민들이 달걀과 고기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닭고기와 달걀 생산량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지난 1월 15일 날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전 비서가 지정연설을 좀 했었습니다. 연말에 개최되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원회의에서 벌써 명백하게 그런 것으로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른바 통일 포기라는 것은 이런 그 새로운 정책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로 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씨는 이런 시정연설에서는 한국을 좀 절대처럼 이 제일의 적대국으로 본다고 그런 말도 하고, 또 한국이라는 것은 좀 불편의 주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때 필요한 교육, 교양 그런 것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 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좀 개정할 좀 생각을 좀 명백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어떤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먼저 너무 제일 아마 중요한 것은 북조선이 역시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어떤 것을 좀 써도 헌법으로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전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너무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북조선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좀 불변의 주적이라고 할까, 제일의 좀 적대국으로서 영원히 좀 나을 거라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하나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현 시점에서 북조선이 역시 통일을 좀 포기하고 한국을 좀 통일의 좀 동반자 상대방으로 오히려 좀 한국을 좀 외국 독립국가로 바로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좀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역시 지금은 한국에서 윤석열 보수 정권이 나와서 북조선에 대한 강경 정책을 좀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때문에 한국 정권의 강한 그 강경한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라는 것은 돈적 이런 그 관점에서 볼 수는 없다. 이런 그 실로서 한국을 좀 쓸 수 있는 이런 시기에 통일을 포기라는 것은 명백하게 공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한국이라는 그런 존재라고 할까, 한국의 평등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도 명백합니다. 그것도 명백하고 북조선이 충분히 그런 것은 좀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그 북조선에 대해 대규모의 경제 원조 지원, 그리고 직접
투자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그러나 일본이 정상화하지 않은 한 할 수 없고, 정상화할 때는 물론 납치 문제의 완전한 그런 해결한 것은 전제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국은 정권만 바꾼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 정권이지만 다음 정권이 다시 이 좌파 정권이 나올 때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좀 비교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한때서 대규모의 지원, 대규모의 투자라는 것은 얻은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북조선에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이 북조선의 고도 경제의 성장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그러나 의미 있는 인민생활의 향상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실현될 때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의 한국한테서 오는 지원, 투자라는 것은 민족의 화해, 통일이란 그런 거에 좀 집결한다면은, 역시 결과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국의 북조선으로 좀 흡수 통일을 한 그런 가능성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북조선 지도부들이 다 알고 있고 경계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빨리 가더라도 3년, 4년 이후이지만 한국한테서 대규모의 지원이나 투자를 좀 받을 때 반드시 한국을 좀 외국으로서 다른 나라로서 볼 수 있는, 특히 이 북조선 인민들이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을 좀 지금부터 조연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번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